화산 폭발이나 신경 안 쓰는 공룡들이 있는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행성의 다른 한 구석, 특히 디자이너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던 숲에서 누군가가 매우 실패한 아침 산책처럼 전사들의 시체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투적인 표현이 그렇듯이 무시무시한 붉은 눈을 가진 괴물이 가엾은 젊은이의 얼굴에 튀어나왔고, 그는 마치 누군가가 방금 인터넷 구독이 만료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놀라고 겁에 질렸습니다. 물론 착한 인간과 사악한 야만적인 생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젊은 영웅의 눈에서 푸른 빛이 빛났고 잠재된 힘을 발휘했는데, 그게 항상 이런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는 논리의 이해를 넘어선 속도로 움직이며 스시 요리사라면 누구나 질투할 만한 기술로 칼을 사용해 빠르고 강력한 타격을 가해 자신의 길을 막는 모든 괴물을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영웅주의는 멸망한 도시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나오는 어리석은 광고일 뿐이며 파견 프로그램을 미래라고 설명하면서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색머리의 한 젊은이가 광고를 빤히 쳐다보며 지금 바로 신청하라고 소리치며 몽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 영웅이 되려는 그의 꿈이 완성되기도 전에 거친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아 쓰디쓴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사, 즉 행복이 오래전에 은퇴한 것 같은 노인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꾸짖으며 애 귀중한 시간을 일하지 않고 쳐다보면서 낭비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의 상사는 이 세대 젊은이들의 문제는 완전히 쓸모없는 이상한 꿈 때문이라는 평소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등반 식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즉시 동의하고 실업과의 싸움에서 자신의 무기인 작은 낫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첫날에 관심을 끄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해고될까 봐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배경에서는 그의 상사에 불평하는 목소리가 그의 비참한 삶의 사운드 트랙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노인은 침묵했고, 그 젊은이가 초인적인 속도와 효율성으로 식물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순식간에 그 망할 식물들이 모두 큰 가방에 쌓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감탄을 표하며 요즘처럼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를 보기가 드물다고 인정하고 일찍 퇴근시켜 보상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러나 칭찬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영웅적인 파견에 합류한다는 생각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먼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지구가 온라인 게임 서버가 종료된 것처럼 파괴되고 활력이 고갈되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비로운 절대 존재가 나타나 마법 같은 해결책, 즉 다른 세계로 파견을 제안했습니다. 영웅, 즉 파견된 사람들은 폐허가 된 이 행성을 다른 세계로 버리고 활력을 기념품으로 가져와 지구에 남은 생명을 간신히 보존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낫을 들고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슈퍼히어로 중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비꼬면서 궁금해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는 텅 빈 거리를 한숨 쉬며 걸어갔고, 그의 유일한 희망은 내일 더 많은 식물을 제거하는 일에 불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건물로 향했고 어렵게 밀고 당긴 끝에 마침내 정부 직원의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을 오샨추라고 소개하고 직원은 그가 요청한 가족 상봉 조사에 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그의 화면을 흘끗 보았고 그의 조사 예금 잔액에 대한 세부 사항이 표시되었는데, 그는 파견된 가족을 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지만 현재 잔액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냉정함을 담아 그 직원은 이 존경받는 기관은 무료로 일하지 않는다며 돈을 먼저 내기로 결정하면 다시 오라고 제안했고, 끝없는 줄에서 다음 희생자를 불렀습니다. 한편 또 다른 남자가 모든 사람을 지나쳐 달려가 정보를 구걸했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을 삼킨 세계의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분노한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치며 이 세상에서 비극을 겪고 사는 사람이 당신뿐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우리의 영웅 찬추는 조용히 이 절망적인 서커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착을 알리며 텅 빈 어두운 집으로 돌아왔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음식 깡통만이 비참하고 극적인 장면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고위 귀환자, 진정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행성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그는 다시 파견되었는데 결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도 임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가 할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빨리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전에서 며칠은 영원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 그녀도 사라져 그를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 그들에 대한 기억이 너무 희미해져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간신히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세상이 그와 함께 춤추기로 했습니다. 그의 주위 모든 것이 흔들리고 밝은 빛이 나타나 이 성가신 소동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렬한 진동으로 낡은 인형처럼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 머리를 벽에 부딪혔고 비극적인 순간에 희극적인 절정으로 시계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서 의식을 되찾은 후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궁금해했습니다. 머리에 끔찍한 통증을 느끼며 그는 휴대폰을 잡았고 기한자의 귀환으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 지진과 섬광이 발생했다는 재난 경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바로 아래의 벽보다 그를 더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속보가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S급 귀환자가 은퇴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뉴스의 세부 사항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부상당한 귀환자는 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동료를 잃었으며 겁쟁이처럼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실패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다른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욕망이 없으므로 은퇴를 발표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스스로 지구를 보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이어 영웅들이 물러나기 시작했고 특히 인구가 5억 명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암울한 헤드라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웅은 어두운 방에 앉아 임무 실패와 최악의 시기에 온 은퇴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문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는 친구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친 발걸음으로 문으로 걸어갔고 그러자 이상한 생명체가 나타났는데 우아한 양복과 넥타이를 입은 토끼가 정중하게 오샨수 씨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아마도 행성 역사상 가장 이상한 농담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초현실적인 장면 앞에서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충격으로 그는 뒤로 넘어지면서 끔찍한 하루의 끝에 말하는 토끼가 문 앞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청껏 비명을 질렀습니다. 토끼 생물은 우리의 영웅을 진정시키려고 했었고 매우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마치 무료 여행에 당첨된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가 파견될 사람으로 선택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상추는 그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바라보며 토끼가 말하고 우주적인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종류의 환각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토끼는 그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완전히 이해했고 그는 많이 연습한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의 선택 결정은 실제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글로벌 파견 지원센터에서 발급한 공식 신분증을 꺼내 여전히 정교한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장소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토끼는 그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물었고 대부분의 인간은 적어도 하나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수는 토끼가 아마도 알고 있듯이 자신은 이 임무에 완전히 부적합하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뛰어난 것은 나무와 꽃을 다듬는 것뿐이며 슈퍼 정원사가 다른 세계에서 인기 있는 종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끼는 코믹하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추한추는 그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재빨리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 괜찮다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그의 선택 사실은 여전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시켰고 산수는 예상치 못한 심리적 지원에 이 이상한 생물에게 감사했다. 그는 마침내 파견센터에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놀라움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비참한 삶을 바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드디어 왔다고 느꼈다. 토끼는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웅장한 문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그는 영광과 다른 세계가 바로 그 뒤에 있다고 생각하며 문이 크기에 매료되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거대한 문을 밀어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토끼는 차갑게 그에게 뭘 하고 있냐고 물었다. 진짜 입구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고 설명하며 토끼에게 완벽한 크기의 아주 작은 문을 가리켰다. 춘추는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런 크기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며 항의했다. 토끼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했고 춘추는 토끼니까 그렇지 않냐며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그는 극도로 좌절감을 느끼며 이 소극에 질려 집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토끼는 그를 막으며 이전의 모든 테스트에서 실패했고 부적격하다고 간주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런 기회가 2번 다시 찾아올 거라고 정말로 생각하냐고 비꼬며 물었다. 그는 산수의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을 인용하며 그렇게 어렵게 선택된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표현했다. 결국 그는 운명에 체념하고 손과 무릎을 꿇고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장면 속에서 작은 입구를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토끼는 그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에서 그를 재촉했다.
겨우 안으로 들어가자 실망스럽게도 평범해 보이는 방을 발견하고 일어섰다. 토끼는 그에게 완벽하게 맞는 세계가 있다며 사람마다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설명한 다음 템플릿 시스템이 있는 토지 강탈이라는 세계를 열정적으로 제안했다. 산수는 싸구려 비디오 게임 제목처럼 들리는 이름에 당황해 눈살을 찌푸렸고 토끼는 산수가 이 세계에 대해 들어봤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며 걱정스럽게 이상한 곳이냐고 묻자 토끼의 얼굴에 사악한 표정이 나타났다. 토끼는 웃으며 이 세계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세계이며 가장 좋은 점은 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수는 신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었고 뉴스에서 정신붕괴를 일으켰던 귀환자 에이도 신을 섬겼다는 것을 즉시 떠올렸다. 토끼는 재빨리 그를 안심시키며 이는 불행한 사건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산수는 조심스럽게 토끼가 말하는 신의 정체에 대해 물었고 장엄한 이름을 기대했다. 하지만 토끼는 우주 관료주의 규칙에 따르면 신은 완전히 무작위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늘은 행운의 날인 것 같으니 지금 바로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마치 노련한 거리 마술사처럼 그는 그에게 3장의 똑같은 카드를 건네며 운명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주저하며 후원신을 선택한 경험이 전혀 없고 어떤 종류의 재앙을 고를지 전혀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토끼는 서둘러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하며 이는 드문 반복 불가능한 기회이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션저우는 마침내 설득되어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주저에 대해 속으로 자신을 저주했다. 마지막 한 푼을 걸듯 결연한 움직임으로 그는 카드 한 장을 뽑았다. 그 순간 보랏빛 눈을 빛내는 거대한 해골 괴물이 언데드 군대를 이끌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 카드는 44%의 확률로 추방의 신을 나타냈고 그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란 나머지 혀를 삼킬 뻔했다. 토끼는 냉담하게 그 장면은 제품의 시각적 표현일 뿐이라고 알리며 왜 그렇게 놀라는지 궁금해했다. 여전히 공포의 영향 아래 있던 산수는 호러 영화에나 어울리는 끔찍한 방식으로 소개되는 신이 대체 무슨 신이냐고 물었다. 그는 추방의 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쁜 징조이자 보장된 재앙처럼 들린다고 불평했다. 그는 혹시 다시 뽑을 수 있는지 주저하며 두려워하며 물었고 토끼는 즉시 기꺼이 동의했고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에게 감사했다. 그는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기를 꽃과 평화를 사랑하는 신을 얻기를 바라며 다른 카드를 뽑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추방의 신 카드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번에는 45%의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자 좌절감과 절망감의 소리를 질렀다. 그는 토끼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속임수와 기만이라고 비난하고 어떻게 매번 똑같은 재앙적인 신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진지함과 재미없는 말투로 토끼는 카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라고 물었다. 산수는 귀여운 토끼의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에 겁을 먹고 즉시 뒷걸음질 쳤다. 토끼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발표하며 이번에는 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카드에 다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우주의 모든 힘에 빌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선택했고 갑자기 따뜻하고 편안한 녹색빛이 그를 감쌌다. 그는 눈을 떠 마침내 다른 카드를 얻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그 카드는 풍요의 여신을 나타냈지만 거의 불가능한 0.000001%의 등장 확률을 가졌다. 나열된 효과는 미미해 보였지만 그는 매우 희귀한 것을 얻게 되어 매우 흥분했다. 곧바로 산수는 풍요의 여신을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성으로 상상하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어리석고 음탕한 표정이 지어졌다. 토끼는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정확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으며 그의 표정이 혐오스럽다고 묘사했다. 이상한 침묵의 순간이 흐른 후 토끼는 또 한 번 뽑아보겠냐고 물으며 그를 놀라게 했다. 산수는 이 제안에 놀라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 다음 만약 이 풍요의 여신 카드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고 궁금해하며 물었다. 우리의 주인공 산수는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것 같다. 교활한 토끼가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신을 선택할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한 후 여기 성가신 작은 조건이 따른다. 그는 즉시 자살 여행을 떠나야 한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토끼는 그를 설득하기 위한 천재적인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비참한 파견자에서 모든 사람의 본보기가 될 전설적인 귀환자로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한다.
더 많은 유혹을 위해 그는 그가 모든 사람이 환호하는 국가적 영웅이 되고 심지어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 추대될 수도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린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로군. 토끼는 교활한 미소로 제안을 마무리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관대한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확신시킨다. 잠시 심오한 철학적 성찰을 거친 후 우리의 주인공은 천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그의 현재 삶은 지루하고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의 소용돌이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희귀한 용기를 내어 운명의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고 결심하고 그가 풍요의 여신의 순종적인 종이 되었으며 그녀를 만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알리는 화려한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기 직전이다. 녹색 머리를 가진 멋진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지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그녀는 그를 잠재적인 파견자로 환영하는데 이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웅장한 칭호다. 천상의 비전은 갑자기 사라지고 카드로 변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그가 본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환각인지 궁금해하며 땅에 멍하니 서 있다. 하지만 상관없어. 그의 마음속에 엉터리 열정이 불타올랐고 이 신비로운 여신만 있다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갑자기 느껴져. 초보 영웅의 열정으로 토끼에게 다음 단계를 묻자 토끼는 그의 어리석음을 칭찬해. 아니, 그의 훌륭한 결정을. 토끼는 모험의 시간이 왔다고 알리고 영웅에게 어울리는 황금비문 대신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처럼 보이는 보라색 소용돌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우리의 영웅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잠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만 문은 굶주렸고 그를 향해 잡아당기기 시작했어. 그는 토끼에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이것에 정말 들어갈 거냐고 어린아이처럼 걱정하며 묻고 토끼는 소용돌이가 어떻게 기분을 가질 수 있냐며 그의 순진함을 비웃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권유해. 그에게 보이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여정을 약속하는 검은 구멍일 뿐이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용기가 솟아오른 샨츠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하며 자신이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으론 세상에 증명하겠다고 선언해. 그리고 영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용기를 내자 토끼는 강력한 발차기로 그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어. 그가 떨어지면서 털복숭이 친구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주를 퍼붓자 토끼는 용감한 영웅에게 행복한 여행을 기원하는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해. 그러자 신비로운 목소리가 토끼에게 폭력적인 격려의 이유를 묻자 토끼는 직접적인 간섭은 금지되어 있지만 뒤에서 차는 건 허용되는 것 같다고 대답해. 그 목소리는 토끼를 비난하며 그 아이를 잃을 수 없다고 상기시키고 아직도 실패한 신을 고수하고 있는지 묻자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이는 어리석음이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한편 우리의 영웅은 새로운 세계에 착륙하여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자 시스템 창을 맞이해. 충격적인 정보는 그 작은 비율이 여신의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영향력의 미미한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 우리의 영웅은 핸드폰 배터리가 곧 방전될 것 같은 힘을 가진 여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고 상징적인 비명을 질러. 그 순간 그는 힘차게 땅에 부딪히고 폐허 속에서 앉아 자신의 천재적인 결정과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완전히 너무 늦은 후에 자신에게 도달한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정말 훌륭한 고객 서비스야. 우리의 영웅 샨츠는 자신의 새로운 왕국이 될 폐허 속에서 절망적으로 앉아 있었어. 그러자 완전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뛰어든 재앙의 규모를 마침내 파악하고 히스테리컬하게 웃기 시작했어. 설상가상으로 시스템 창이 그에게 나타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영향력을 가진 풍요의 여신이라는 천재적인 선택을 상기시켜줘. 그는 황폐한 땅에서 허물어져가는 사원을 바라보며 수세기 동안 기근으로 고통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그 풍요가 어디에 있는지 씁쓸한 냉소로 궁금해했어. 그러자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나 템플릿 시스템으로 토지 강탈 세계에 온 것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심지어 이름을 제대로 쓰려고 하지도 않은 여신의 사자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그의 임무는 그녀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어. 그는 여신의 이름에 오타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파벌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론을 내세웠어. 그는 운명을 한탄하며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하고 먼저 그곳을 탐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어쩌면 그 전설적인 여신을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가 걷고 있을 때 그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디 땅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어.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이곳에 있는 것에 놀랐지만 비참했던 과거의 삶에서 온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상하고 편안한 친숙함을 느꼈어. 갑자기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눈을 가진 거대한 생물이 그의 뒤에 나타났고 그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것이 진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공황 상태가 그를 덮쳤어. 어떻게 여신 보스를 만나기도 전에 괴물이 나타날 수 있지?
그리고 그는 그런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죽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 절망적이고 영웅적인 시도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는 낫을 들어 올려 무시무시한 생물을 위협했어.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끔찍한 괴물이 사실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공포에 떨고 있는 작은 햄스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 그는 이 귀여운 생물이 어떻게 괴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했고, 특히 전혀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장 마비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야. 잠시 동안 탐욕스러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어. 시스템이 그것을 괴물로 간주했으니 잡으면 보람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불쌍한 햄스터는 그의 약탈적인 시선에 겁을 먹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며 작은 팔을 흔들기 시작했어. 산츠는 햄스터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하지 않는 한 당분간 내버려 두기로 하고, 심지어 자신이 그것을 조금 귀엽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어. 갑자기 그는 햄스터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가끔 멈춰서 그를 따라오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그를 쳐다본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는 더 나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달리기 시작했고, 이 작은 생물의 믿을 수 없는 속도에 놀라면서 그것이 자신을 어떤 새로운 재앙으로 데려갈지 궁금해했어. 한참 동안 달린 후 그들은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작은 폭포에 도착했어. 그는 큰 안도감을 느꼈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풍요로운 것일지도 모르는 물로 병을 채웠어. 그는 갈증을 해소한 후 앉아서 쉬면서 햄스터에게 이곳에 사는지 물었어. 그러고 나서 그는 모든 진지함을 담아 그것에게 풍요의 여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물었어. 하지만 햄스터는 털을 핥느라 바빴고 산츠는 그것과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의 비공식 여행 가이드인 햄스터는 아직 투어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 다시 소리를 냈어. 바보야. 산츠는 이 생물이 그를 위해 어떤 비참한 놀라움을 준비해 두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다시 그것을 따라갔어. 이번에는 햄스터가 그를 거대하고 장엄한 나무로 이끌었고, 그는 잠시 동안 그 크기에 감탄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말라 죽어버렸고 그가 지구에 두고 온 나무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나무 밑에서 그는 땅에서 튀어나온 이상한 것을 보았고, 그가 밟은 것이 시든 인삼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그런 식물이 이 황량한 곳에 있는지 궁금해했어. 그 순간 햄스터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어. 찬수는 농담조로 사과하고 그 뿌리가 애완동물이냐고 물었어. 바로 그 순간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에게 그 지역의 신을 발견한 것을 축하했어.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발견했다는 여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어. 햄스터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발을 물어뜯기 시작했고, 그는 짜증을 내며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고 지금은 신을 찾느라 바쁘니 나중에 놀아주겠다고 말했어. 햄스터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고, 산츠는 햄스터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면서 그 사건들을 연결하면서 충격을 받았고, 이 시든 인삼뿌리가 신 자체일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약속된 여신은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고, 그녀가 말린 채소일 리 없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믿기를 거부했어. 그리고 그가 부인에 빠져 있을 때 땅에 떨어진 인삼뿌리가 희미한 녹색 빛을 내기 시작했어. 그는 즉시 그가 보았던 멋진 여신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햄스터는 이미지 하단에서 이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다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고, 이는 그의 충격에 대한 공포를 증가시켰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노골적인 힌트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한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었어. 토지 강탈 아이디어와 백분율은 무작위가 아니라 각신의 영향력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들의 영토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했어. 그는 그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추방 카드신을 무시했고, 사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들에 속해 있을 때 일시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여신이 모든 땅과 영향력을 완전히 잃은 후 이 비참한 형태로 줄어들었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왜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어. 그러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 그렇게 밟은 것이 그녀의 생명을 끝내는 마지막 일격이었을까? 자신의 심각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가 너무 건조해 보였기 때문에 물을 주기로 결심했어. 그는 병에 든 물을 인삼뿌리에 붓자 더 강한 빛을 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계획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의 열정이 커지면서 물을 점점 더 많이 붓기 시작했고, 그를 막으려 애쓰는 겁에 질린 햄스터의 비명은 완전히 무시했다. 갑자기 인삼뿌리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물에 얼마나 상쾌한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기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 톤이 곧 바뀌어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더니 곧 익사하고 물에 질식해 죽을 것 같다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산쯔가 마침내 그녀를 익사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자 여신은 마침내 깨어났고 그는 거의 망가뜨릴 뻔한 것을 고치는데 성공한 바보처럼 기뻐했다. 억지 존경심을 담아 그는 마치 자신의 자격증을 제시하듯 자신이 풍요의 사자 오산쯔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곧 자신의 주신이 거의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혼란스러워했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새로운 시스템 창이 나타나 기술을 사용하여 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그는 애초에 자신에게 기술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것들을 살펴보니 풍요의 축복이라는 기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이름에서 그 기술이 작물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짐작했고 그것은 이치에 맞았다. 하지만 그는 같은 축복에 속한 또 다른 하위 기술인 참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끔찍한 이름은 그를 극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즉시 그는 단두대의 끔찍한 장면을 상상하며 이 세상의 풍요가 가난한 사람들의 번영을 위해 부자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당황하며 궁금해했다. 그는 풍요의 여신이 왜 그에게 그런 폭력적인 기술을 주었을까 궁금해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여신에게 몸을 돌려 참수 기술이 정말로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직접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더욱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을 바꿔 그녀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물의 머리를 자르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엄숙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천재적인 마음은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신이 농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축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기술은 도살 및 학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끔찍한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다. 그는 행복하게 달리고 있는 작은 햄스터를 바라보았다. 그 햄스터는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생물이 그의 첫 번째 공식 임무인지 궁금해하며 그는 깊은 후회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았고 그가 하려는 일에 대해 미리 사과했다. 그런 다음 그는 겁에 질린 햄스터 위로 낯을 들어 올리며 자신이 여신의 사자이고 명령을 수행해야 하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마지막 순간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기 직전에 여신이 개입하여 햄스터를 그의 손에서 쳐내어 사자의 맹목적인 헌신으로부터 구출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와 그럴듯한 풍요를 위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불쌍한 햄스터는 겁에 질려 여신 뒤에 서서 보호를 받았다. 갑자기 그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찬쯔 뒤를 보라고 가리켰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놀랐고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그의 앞에는 두 개의 빛나는 눈을 가진 검은 점액처럼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이 있었다. 여신과 햄스터는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다. 산쯔는 자신이 완전히 틀렸고 햄스터가 괴물이 아니라 방금 나타난 이 무서운 생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 정도 크기의 무언가에 맞설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모든 전투에서 가장 좋아하는 무기인 낫을 꽉 쥐고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괴물을 향해 달려가자 갑자기 괴물의 약점을 완벽하게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를 위해 불이 켜진 것처럼 말이다. 시스템 창이 나타나 이제 참수 기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산쯔는 망설임 없이 기술을 사용하고 나드로 괴물을 향해 강력한 일격을 가해 한순간에 괴물을 반으로 갈라 완전히 파괴하여 여신과 햄스터를 놀라게 했다. 기적적으로 괴물을 물리친 후 산쯔는 여신에게 달려가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날을 구한 영웅처럼 그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산산조각 낼 뻔했던 작은 햄스터가 용감하게 여신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오판에 깊은 후회를 느끼며 그는 극적인 장면 속에서 땅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맹렬히 사과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사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겸손하게 물었다. 햄스터는 그를 용서하기로 동의한 것 같았다. 아니면 그 제안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무서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산쯔는 따뜻하게 감사하고 햄돌이라고 이름 짓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 이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제부터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햄돌은 이 발전에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여느 때처럼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의 기술 효과 덕분에 괴물의 머리가 자동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졌으며 그의 불멸의 악마 사냥 횟수가 이제 1회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자신이 죽인 괴물을 불멸의 악마라고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너무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생물에 대한 그런 웅장한 이름에 당황했다. 그러자 이러한 재물이 여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추가 정보가 나타났다. 그는 여신에게 몸을 돌려 그녀의 모습이 실제로 더 신선하고 활기차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으로 이러한 약한 괴물을 계속 사냥하여 제물로 바치면 여신이 광고에서 보았던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 아이디어에 흥분한 그는 여신에게 그녀를 위해
더 많은 사냥을 하겠다고 말한 다음 삶의 목적을 찾은 듯 희망에 차서 괴물을 찾아 나섰다. 그는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멈춰섰고 또 다른 시스템 창이 나타나 거래할 수 없다는 메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되지 않은 포인트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그는 언제 이 포인트를 얻었는지 궁금했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결론 내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괴물로 가득한 지역에 도착했고 먼저 괴물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매우 강력하고 사용하기 쉬웠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감을 느꼈고 이 괴물들은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참수 기술을 활성화하여 매우 쉽게 그들을 쓸어버렸다. 새로운 시스템 창이 나타나 괴물 사냥이 실제로 그에게 포인트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100마리 괴물 사냥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후 햄돌은 행복하게 그의 어깨에 앉아 있었고 마치 모든 힘든 일을 한 사람이 햄돌인 것처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가 사냥한 괴물의 수가 101마리에 도달한 후에도 그들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쉽게 죽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는 사냥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이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신에게 돌아와 그녀가 눈에 띄게 더 밝고 아름다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사냥의 효과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그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는 그녀가 곧 진정한 모습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기 시작했고 여신은 나무를 가리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나무에 올려놓기를 원하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나무에 더 가까워지자 여신은 작은 손을 뻗어 나무를 만졌다. 여신과 햄돌은 그를 가리키고 나서 나무를 가리키며 명확한 수화로 말했다. 어서 읽구나. 유용한 일을 좀 해봐. 그의 단순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시스템 창이 나타나 그가 풍요의 축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또 다른 창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모든 축복 기술이 포인트를 소모한다고 설명했다. 산쯔는 마침내 자신이 방금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밝은 녹색빛이 빛나기 시작하자 그는 불쌍한 괴물들을 사냥하여 힘들게 얻은 모든 포인트를 사용하기로 결심하고 풍요의 축복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힘을 다해 마른 나무를 향해 보냈다. 에너지가 그의 손에서 흘러나왔고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났다. 거대한 나무에 생명이 돌아왔다. 가지가 자라고 잎이 돋아나더니 순식간에 완전히 익은 붉은 과일이 싱싱한 녹색잎 사이에서 반짝이는 화려한 연극을 펼쳤다. 슌쯔는 이 과일이 사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는 하나를 집어들고 비정상적인 크기와 무게에 놀랐다. 그는 파괴되기 전에 지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과를 본 적이 없었다.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는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여신에게 첫 열매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과를 여신 앞에 놓고 곧 웅장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뿌리 모습도 매우 귀엽다고 덧붙였다. 갑자기 여신이 식충식물처럼 입을 벌려 사과를 이상하고 불길한 방식으로 흡수하는 것을 보고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저렇게 먹는 동안에는 절대 여신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자신과 햄달이 전리품을 나눌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그의 인생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왔다. 여신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어떻게 이 아이가 단 하루 만에 괴물을 사냥하고 거대한 나무를 되살릴 수 있었는지 놀라워하며 짐승 같은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그녀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풍요의 종족은 세계의 식량을 책임지는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농산물의 품질에서 나왔다. 하지만 악의 부패 세력이 멈출 수 없는 전염병처럼 확장되어 다른 종족을 점령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로운 풍요의 종족은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생존을 위해 풍요의 종족은 농사를 포기하고 괴물 사냥으로 전환하려 했다. 하지만 농부였지 전사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마지막 절박한 해결책으로 그들은 기본적인 수학 기술을 참수 기술로 수정했지만 풍요의 종족의 운명은 이미 봉인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불가피했다. 여신은 참수 기술이 원래 괴물을 죽이는 전투 기술이 아니라 이미 죽은 동물이나 괴물의 머리를 가져와 자원을 얻는 방법일 뿐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여신은 패배로 가득 찬 자신의 과거를 계속 생각하며 농부를 전사로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고 기술을 수정하는 것이 상황상 최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그들 중에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모든 것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의 생각은 산츠가 세상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는 듯한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멈췄다.
하지만 그는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더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며 그녀의 깊은 생각을 방해했을 뿐이었다. 여신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를 자신에게 보낸 우주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궁금해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제 자신의 부하이고 반품 정책이 없으니 그를 절대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산츠는 잠시 당황하며 그녀가 사과를 삼켰던 것처럼 자신도 흡수할 건지 궁금해했다. 큰 가방에 사과를 담은 후 그는 잠자는 여신을 조심스럽게 안고 그녀가 자라고 그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느라 오늘 하루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에 두고 햄달에게도 오늘 하루 고생했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 엄청난 천둥이 쳐서 그를 당황하게 했고 그 소리에 잠자는 여신이 깰까봐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가 천둥이 아니라 하루 종일 사과만 먹어서 크게 항의하는 자신의 배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시스템 창이 갑자기 나타나 배송 이벤트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그는 이 황량한 세상에 배송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지구에서 온 많은 이상한 물건들을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떤 주문이든 배달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는 햄달이 피곤해 보이는 것을 보고 먼저 잠을 자고 우주의 미스터리에 대한 생각은 내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는 임시 담요로 잎사귀로 여신을 덮어주고 완전히 다른 장소인 순환의 사원이라는 높은 고급 건물로 향했다. 한 여자가 자신감과 분노에 차서 걸어가며 직원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상사로 보이는 직원은 그녀에게 왜 할당된 배달을 수행하지 않고 여기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화를 내며 그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난하며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새로운 요청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끔찍한 주문의 세부 사항이 그녀 앞에 나타났는데 무료 배송 이벤트로 인해 보수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제한구역으로 가는 2일 출장이었다. 게다가 고객은 돈이 없어서 사과로 주문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상사에게 자신을 이렇게 벌하는 이유가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반대로 그녀는 매우 열정적인 직원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도 일을 좋아하지만 너무 많은 초과 근무는 그녀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이 출장을 핑계로 강제 휴식을 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가 여기 있으면 바로 다시 일하러 갈 것이고 제한구역에 가서 조금 즐기는 것이 그녀에게 더 낫다고 말했다. 그녀는 씁쓸한 진실을 깨닫고 다른 누구도 이 여행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녀를 보내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인정했다. 그는 농담으로 그녀가 운이 좋으면 숨겨진 세계, 즉 특수 효과가 있는 지역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임무를 필사적으로 꾸미려 했다. 직원은 동료인 하수진에게 안전한 여행을 빌었고 그녀는 속으로 자신의 운을 저주하며 가기로 동의했다. 수진은 아이의 소원 목록처럼 보이는 긴 주문 목록을 보며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하며 제한구역에서의 이번 외출을 위해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최소한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맛있는 사과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랐다. 한편 산츠는 수확한 사과 더미 속에서 햄돌, 여신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햄돌은 웃음을 숨기고 억누르려 했지만 산츠는 쉽게 듣고 장난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햄돌을 붙잡고 사과를 먹었다고 농담으로 꾸짖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자본이었다. 그는 이 사과들은 먹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만약 계속 이렇게 보급품을 먹어치운다면 오늘 올 방문객을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해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처음 갖는 사업 미팅에서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배달 주문을 할 때 얻은 정보, 즉 이 세상은 블록이라는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평범한 땅처럼 보이지만 가장자리에 장벽이 있고 그 사이를 이동하려면 비싼 일일 이동 티켓이 필요할 것이다. 그의 지역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걸어서 일주일이나 걸리는 곳에 있으며 그의 식단은 남은 평생 동안 거의 사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단 이틀 만에 배달 서비스가 도착한 것을 기적이라고 여겼다. 그는 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몰랐지만 침낭이나 가능하다면 침대가 빨리 도착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여신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녀의 환심을 조금씩 사야 했기 때문에 여신을 위해 특별히 편안한 베개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마치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는 특별한 괴물 배달 서비스처럼 어제부터 괴물들이 스스로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는 그들이 정말로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불멸의 괴물이라는 그의 이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산츠는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 쓰레기를 치우기로 결심하고 믿음직한 낫을 사용하여 뛰어난 솜씨로 그들에게 맞섰다. 그는 그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조금 더 빨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괴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발전이 여전히 미미하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잡초를 베는 것처럼 쉽게 그들을 계속 제거했다. 바로 그 순간 하수진은 고급 날개 달린 부츠를 신고 그 지역에 도착했고 그녀는 산수가 방금 파괴한 괴물들의 시체와 유해로 둘러싸인 채 으스스한 미소를 짓고 있는 끔찍한 장면을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놀라움으로 내려다보았다.